한국 전쟁이 최초로 헬기로 이송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배워요. 절단을 줄이고 이제 수술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실력이 막 올라갑니다. 산모인데 총을 맞았어. 근데 봉합술로 산모와 아이를 모두 살려. 와, 대단하네. 우리는 사실상 집단으로 미국 유학을 간 거였다. Dr. Friend.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뭐죠? 오늘은 한국 전쟁과 대한민국 의학입니다.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의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약간 슬프지만 왠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가? 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논문도 있고요. 뭐 학술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대한 의학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쓰신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써봤는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말 그대로 정말 격동의 역사죠. 저는 사실 그 당시 살았으면은 저는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무섭잖아. 19세기 후반 대한민국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 전까지 양반이었어. 뭐 공자를 맹자하다가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이게 그래서 변화무쌍한데 이 당시에 이제 이 험악했던 세월 중에서도 한국 전쟁은 정말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심지어 이게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학문이 연구를 멈추었거나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전쟁터가 됐는데 뭔 학교가 기능을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소학교 같은 이런 것들은 돌아갔지만 뭐 시장 통해서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연구는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학도병으로 입대했었거든요.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의 학생들도 전쟁터에 끌려가는 마당에 학문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언어도단 같이 느껴지죠. 근데 전쟁통에서도 꽃피운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의학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쟁 전에 그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어땠냐. 우리가 다루는 거는 현대의학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혹시 누군지 알아요? 알렌? 오, 맞습니다. 알렌. 호러스 뉴턴 알렌. 이 사람이 미합중국 주한미국 공사. 그 사람은 대사관은 없었으니까 공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선교사기도 한데 사실상 와서 의료 선고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족적을 남기긴 했어요. 의학자로서. 188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광해원, 재증원을 설립했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조선 최초의 이제 근대식 의료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렌이 의사 그리고 교수로 운영을 담당을 했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1884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괴아파의 칼에 7군데를 찔려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게 생겼어. 이 사람을 이제 끌고 왔을 때 이제 조선의 의사들, 그러니까 당시 한의사들이 14명이 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알렌이 메스를 이거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찌 사람 몸에 칼을 또 대냐, 이거 칼에 맞았는데 라고 반대했다가 이제 이 알렌이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의사들을 내쫓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그게 조선 최초의 외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고종하고 명성황후에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되고 그 바로 다음에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 김에 이제 다른 의사, 뭐 스크래튼이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병원을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조선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관여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뭐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썰이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의학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일본에서 이끄는 의학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조선인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조선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 소수의 조선인들, 친일파. 주로 이제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1909년에 죽을 뻔했어요. 12월 22일에 이재명 의사한테 칼을 찔려요. 이 사람이 진짜로 죽을 뻔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치. 알아서 지금 나라를 팔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에서 이 사람의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력을 다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기록을 보면은 당시 이제 대한의원의 원장이었던 기쿠치가 치료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책임을 져. 그리고 집도인은 스즈키 고노스케.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흉부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외과면서 가슴도 보는. 기록을 보면은 늑간동맥이 절단이 돼 있어. 사실 죽었어야 돼. 근데 이제 혈기웅도 있었습니다. 근데 폐손상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문을 보니까 있었으면 죽었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칼이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옆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폐동맥 약간 찌르는 정도. 그거 살렸어. 요걸 살렸어요. 근데 동맥 출혈이면은 진짜 굉장히 사실 위험하거든요. 거의 죽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외과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입니다. 요걸로 수술에 성공을 해가지고 1910년 2월에 퇴원을 하고요. 같은 해 8월 29일에 한일병합, 즉 경술구치로 불리는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완용이 이제 더 열심히 했겠네.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목숨의 은인이야.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일제가 이제 그렇게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 의과대학 한 곳을 세우고 의학 전문학교를 7곳을 세웁니다. 전문학교는 주로 이제 개업이 동네에서 이제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들을 양성을 했고 의과대학은 이제 여길 가야 예과가 있어요. 아예 과정이 달랐습니다. 과를 포함해서 과정이 더 길었고 여길 나오면 비로소 의대 교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인력을 이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조선인 의사가 나와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게 몇십 명도 안 됐거든요. 제중원에서 만들어진 의사가. 왜냐면 알렌이랑 스크랜튼이랑 원더우드 3명이서 뭐해. 3명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의사가 2,000명인 거예요. 조선 인구가 2천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나마도 이제 교수급 실력이 있는 의사들은 다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경성제국 대한의학부에서도 대부분은 일본인이에요. 학생들이.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니까 걔네가 의대를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교수가 일본인은 67명에 학생이 203명인데 조선인은 교수 3명에 학생 170명. 차별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더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럼에도 이제 일제는 진짜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했으니까 보건 개선 사업도 합니다. 그치. 위생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일제가 강제로 하는 거잖아. 누가 똥 치우래. 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일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찰력이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광복될 때까지도 딱히 조선의 위생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없어요. 병원은 그나마 되게 많이 지었는데 구분이 있어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립의원. 그때만 해도 나라가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0015가 그땐 짱이었어. 심지어 그때 일제는 군사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짱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총독부 의원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이게 이제 두 번째. 서울대 의대. 네. 그다음 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이제 소록도 지혜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서도 나병 환자를 보려고 지어놨던 병원입니다. 일제가 봉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 거기다 이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둬놓은 거지. 공립병원은 42년에 한 46개 정도. 그러니까 적진 않았습니다. 사립의원이 조선인이 운영하는 곳이 46개, 그리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이 8개, 그 외에 외국인이 하는 곳이 22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현대의학 병원이 200개가 안 됐던 거죠. 굉장히 적었었고 그리고 이게 조선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너무 비싸. 말이 안 돼요. 일단 조선인 노동자의 이제 평균 일당이 1원에서 2.5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조선총독부 의원의 평균 입원비가 2,000원이고 왜? 외래비가 700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못 가요. 2년 일해야 하루 외래를 볼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됐어요. 교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광복 전보다 더 떨어져요. 이때 당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광복 후에 일본인 의사들이 돌아갔으니까 나라에서도 급하게 의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1,000개 정도가 생기고 했는데 이게 말이 의사지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된 건데 전쟁까지 났어. 그러니까 병원이 파괴가 되고 의료정비 고장이 나고 북한군이 약탈해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1950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가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복까지 2,000명인데 5년 사이에 3,000명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의사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5,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1,400명이 군의관으로 입대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한 게 아니라면은 전쟁이니까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800명은 국가의 지휘 아래 민간인 진료를 맡아요. 군인만 다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돼 있는데 전선으로 단 군의관들 이 양반들이 문화 충격을 받아요. 한국전쟁에서 우리만 싸운 게 아니잖아. 연합군이 오잖아요. 유엔군이 오잖아요.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당연히 군의관도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있고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서 전장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일단 그 당시 메시라는 이동외과 병원이 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구상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한국전쟁에 처음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5개, 노르웨이가 1개, 한국이 1개. 한국은 이제 빌려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 12명, 간호사 50명, 들권요원 5명의 헬기 조종사. 한국전쟁이 최초로 헬기로 이송한 전쟁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120명이 60병상을 이제 운영하는 건데 나중에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200병상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배워요.
여기서 헬기가 투입된 이유는 뭐냐, 그냥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 후져가지고 앰뷸런스를 운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기가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헬기로 이제 이송하는 게 처음 되는데 이게 진짜 대단했어요. 부상병의 58%가 2시간 내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와, 씨, 미쳤네. 그리고 85%가 6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송 시스템을 바꿔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송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당시 미군 군의관들이라고 해봤자 20대 중반,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 온 거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펴고 수술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진짜 황당하잖아. 갑자기 전쟁 왔는데 전문이 아니야. 나 근데 수술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휴가가 되면 후방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는 교수님들이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급하게 배우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투입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도 너무 어려운 환자는 일본으로 수긍을 하고, 그러다가 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혈관이 자꾸 다쳐요. 그래서 혈관외과 전문의들이 투입이 되면서 절단을 줄이고 이제 수술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레지던트들이 우리 교수보다 훨씬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외과 수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전쟁이니까 매일 케이스가 몇 개씩 그냥 나오네. 매일매일. 그리고 이게 뭐 자격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얘가 손 남으면 너 해야 돼.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실력이 막 올라갑니다. 러닝 커브가 그냥 진짜 뭐 급속도로 쌓일 수밖에 없네. 그 당시에 또 대한민국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의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데이비드 밀라드라고, 이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구순 계열 환자들이 되게 많았죠. 왜냐면 방치가 되니까, 치료가 아예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와서 민간인들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는 이게 아예 치료 안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공짜로 치료해줘야겠다, 휴가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의관인데 휴가 때는 이걸 계속 수술해준 거야.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술식을 개발하게 돼요. 한국에서? 네, 회전 전진법인데 가장 진보했던 수술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중에 거의 뭐 이 수술의 아버지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이 수술을 해주죠. 이 선행한 구조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보면은 당시 군의관분들이 수기로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1사 후퇴 때 못하고 뭐 서울 후퇴할 때 막 한강다리 건너고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 명이 남겼습니다. 원래는 이화여대 의학과의 미생물학 강사였던 이용각이에요. 근데 부족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미 해병대 종군 외과가 됩니다. 그냥 너 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가자마자 뭘 봤냐? 미군 군의관들이 만삭의 북한 여성이 배에 총을 맞고 온 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놀란 거는 적군의 사람인데 치료하는 거 일단 놀랬고, 산모인데 총을 맞았어. 근데 봉합술로 산모와 아이를 모두 살려.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의학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나중에 외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미생물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엔 신보성 선생님, 이 사람은 원래 외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산 제3육군병원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에서 병원 선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너무 시설이 후지니까 그냥 설비가 있는 병원 선을 보내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틀란티아호에서 코펜하겐 의과대학 속해 있는 신경외과 교수님한테 배워요. 그때 처음 봤어요, 신경외과 수술을. 우리나라 신경외과 없었거든. 이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서 배우거든요. 동료로 들어간 사람이 그 유명한 장기를 박사님입니다. 그 두 명이서 신경외과 수술을 보면서 와, 이런 수술도 있구나, 사람이 머리를 고칠 수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원해서 미군 이동 신경외과 병원에 가거든요. 거기서 조지 헤이즈 대령한테 배우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구도 몰라요. 처음 보는 기구들이야 다. 그렇지. 이 조지 헤이즈 대령이 이거는 뭐야, 이거 이렇게 잡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당겨봐 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은 평균 신경외과 의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1호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때를 계기로 자기랑 동시대에 꽤 괜찮은 국제적인 수준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가 같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격부 선생님은 흉부외과, 이거 흉부외과도 없었습니다. 흉부외과도 처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리학도 발전하게 되고, 이 당시 분들이 말을 한 게 뭐냐, 우리는 사실상 집단으로 미국 유학을 간 거였다, 순간적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배운 거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예 없던 본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가 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임상의학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쵸. 생각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딱 돼?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전쟁에서 외국에서 온 의사들이 가르쳐줘가지고 공짜로, 심지어 이 사람들도 그 외국에 와서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가르쳐주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감동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은 외국에 의료봉사 많이 나가거든요, 진짜. 그리고 유엔 평화군, 평화유지군이 사실 또 우리는 전투부대를 보내진 네, 우리는 않고요. 의무부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외국의 어떤 대민 지원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대민 지원이라고 할 때 조금 느낌이 뭐 하는 거지? 라고 저도. 했는데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 전쟁이 의학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구나.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감동적인 역사. 이거 말고 막 다른 수기는 눈물 나는 것도 많아. 자기 가르쳐주는 사람 죽고 막 그러거든. 전쟁통이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의학 역사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